자, 다섯 번째,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바로 김건희 주가 조작과 관련한 거짓말입니다. 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우리 뉴스타파에서 오랫동안 보도했죠. 최초로 그것을 이제 쟁점화하고, 그다음부터 아주 여러 번 보도를 했는데, 깊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언론도 일부 좀 뭐 또 따라서 보도도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에 주가 조작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고, 그 선수,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가, 뭐 맡아서 좀 해준 건데, 손해만 봐서, 나중에 관계를 다 끊었다. 응? 그것이 이제 1차 주가 조작 연루에 대해서 그렇게 해명을 했고, 근데 이것이 다 거짓말이었죠. 손해만 본 거 아니었어요. 1차 때도 이익 봤어요.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하고 절연은 안 했어요. 그 뒤에도 관계가 이어진 그런 정황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2차 또 주가 조작 작전이 있었죠. 자, 이게 다 도이치모터스 이제 주가 조작 사건인데, 그때도 뭐 계좌를 막힌 적이 없다. 뭐, 김건희 본인이 순차적으로 다 매도했다. 근데 드러난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심지어, 이 사건을 축소수사하고, 대충 그냥 넘어갔던, 뭐,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검찰에서. 그 검찰에서조차도, 확인을 했어요. 단순히 무슨 단순 투자자가 아니었잖아요. 자, 뭐, 보면, 통정매매 했던 거 다 드러났잖아요. 막 바로바로 서로 막, 이쪽에서 뭐 매도 주문 매수 주문, 매도 주문이 바로바로 서로 연결이 되고, 또 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총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오수 전 회장, 이 사람하고 그 특수관계였고, 김건희 씨가 아주 특수관계였어요. 여러 번 같이 뭐 만나고 통화하고, 그다음에 주가 이게 사고 팔고 할 때도 통한 그런 흔적들. 그다음에 이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 있잖아요. 코바나 컨텐츠에 그 전시회 이런 데 아주 여러 번 최다 횟수로 기업들 중에 그 후원사로 참여했던 그런 데예요. 자, 그런 어떤 특수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주가 조작 선수들이 또 김건희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있고, 또 특별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부, 이런 기록 다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1, 2차 주가 조작에 다 그 계좌를 그렇게 동원시켰던, 뭐 자기는 뭐 활용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웃고 맙니다. 뭘 활용을 당해서 23억 이익을 봐요. 그 어머니 최은순 씨 것까지 합하면 23억이에요. 본인이 14억. 대단한 모녀 아닙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짓말, 말 바꾸기, 뭐 경선 때부터 그랬어요. 뭐 손해만 봤다 그랬다가 뭐 손해도 받고 나중에 또 이익도 봤다. 왜? 이제 나중에 드러나니까 이익 본 것이. 심지어 검찰에서 그걸 확인했다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왜냐하면 선거 기간에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재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그보다 뭐 몇 배는 더해 보이는데요. 자, 이 부분 심판 받아야겠죠. 그 다음 여섯 번째 또 김건희입니다. 바로 김건희 씨의 허위 학력, 허위 이력과 관련한 거짓말입니다. 자, 이 부분이 논란이 되니까 경선 과정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가 말했어요.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뭐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 이해합니다만 공직자잖아요. 공직자면 부인을 사랑하는 것은 사적인 것이고 그거하고 구분해야죠. 이렇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뭐가 허위가 아니에요. 본인이 나중에 시인하는데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 기록을 보면요, 그 이력서 낼 때마다 시간 강사든 뭐 겸임 교수든 여러 대학에 냈는데, 국민대 그 박사학위 받았던 국민대학까지 포함해서 그 보면 많이 속였어요. 부풀리고 허위 기재하고 이력 보세요. 학력도 뭐 왔다 갔다 하고 학교명을 약간씩 바꾸거나 뭐 이런 사실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여권의 기획공세다. 마치 공작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말은 또 그럴듯하게 합니다. 12월 17일 날 후원금 모금 캠페인에서는 과거 제가 가졌던 일관된 원칙과 잣대, 그건 저와 제 가족, 제 주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큰 거짓말을 합니다. 형사적으로 처벌될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2년 1월 5일 날 선거대책위원회 해체하면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인데요. 자, 이거는 자신을 따르는 검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이기도 하고요. 아니, 수사도 시작도 안 됐고, 그리고 드러난 것만 해도 얼마든지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 무슨 처벌될 일이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아마 공소시효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이런, 제가 그 당시에 오마이TV 뭐 이런 데서 이 사건 관련해서 보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이제 오래된 사건이다 보니까 공소시효가 맞아요. 좀 지난 것들이 있어요. 적용하기에 좀, 지난 것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최근 것까지 이제 따져보면 다시 적용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특히, 사기죄를 적용. 자, 사문서 위조 뭐 이런 것들은 공소시효가 지날 수가 있는데, 사기죄가 만약에 인정이 되면 충분히 2023년, 2022년까지는 최소한 적용할 수가 있었다. 입건할 수가 있었다. 기소할 수도 있었다. 사기죄라는 게 뭡니까?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거짓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을 행하는 거잖아요. 사기를 치는 거잖아요. 남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경제적 이득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지 뭐 거기에 따라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뭐 대학 강사든 뭐 겸임 교수 취업이든 이런 것들 그 보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경제적 이득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사기죄로 뭐 제가 가능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소시효가 그 당시만 해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처벌될 수도 있었을 거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처벌될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7번째, 이 사건도 중요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고발사주 사건, 일명 대검의 총선 개입 사건. 자, 바로 2주 전에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나왔죠. 그래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잘못하면 또 한 번 수사받게 생겼어요. 자, 이 고발사주 사건은 2020년 3월 하순에 3월 말에 MBC가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하면서 이제 촉발이 된 건데, 이 검언유착 사건은 이제 뭐 지금 당시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가 범여권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시민 씨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뭔가 좀 특별한 취재를 해서, 그러면 유시민의 어떤 비리 혐의를 보도를 하고 이러면 검찰이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서로 대화가 오갔다. 이래서 이제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 자, 그 의혹이 제기된 며칠 뒤에 이제 고발사주 사건이 실행이 되는데, 그게 2022년, 자, 고발사주 사건이 1차, 2차 두 번에 나눠서 실행이 돼요. 그래서 1차는 4월 3일, 2차는 4월 8일인데, 1차 고발사주 사건, 2차 고발사주 사건 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을 작성해서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자인 김웅 전 검사에게 그것을 텔레그램을 전달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다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로 건네지죠. 말하자면 검찰이, 자, 이러이러한 혐의로 이 사람들을 좀 당해서 고발을 해주면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발 내용은 뭐 이제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당시 검찰총장이 2022년이니까 검찰총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 총 11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뭐 여러 가지 혐의 다 거짓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음해성 얘기, 이런 것들 거짓말. 그 다음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실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의 검언유착 의혹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주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거 허위 사실이니까 이걸 처벌해 달라는 이런 고발장 내용. 이걸 검찰이 작성을 해서 그걸 다시 이렇게 말하자면 그 한 바퀴 도는 거죠. 응? 메아리처럼. 그래서 다시 그걸 이렇게 당해서 고발해주면 우리가 수사를 하겠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더구나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응?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것이 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속 부하인 수사정책정보관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해서 책임지고 작성을 해서 그것을 자기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웅한테 넘기고 김웅이 미래통합당 측에 넘긴 걸로 다 텔레그램이 동원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알려졌고 1심 재판부도 그런 식으로 판결을 했는데 2심에서 바뀐 게 있죠. 자, 2심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손준성 검사한테 무죄를 선고했어요. 왜? 이게 손준성 검사가 자기 일도 아니잖아요.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 근데 자기가 그걸 직접 그렇게 해서 넘겼을 그런 이유가 좀 없어 보인다. 이것은 그 판결문에 어떻게 적시가 되었냐면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손준성 검사는 이 내용을 작성을 해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고 검찰총장 또는 누군가가 검찰총장 등 상급자라고 법원은 명시를 했어요. 누군가가 김웅한테 넘겼다는 거예요. 응? 손준성 검사가 한 게 아니고 그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니었다. 응? 내용을 봐라. 윤석열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윤석열 본인, 그 다음에 김건희, 그 다음에 제일 측근인 한동훈 검사. 응?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고 보도하고 이런 사람들 처벌해달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명예훼손, 뭐 공직선거법 위반 뭐 이런 혐의였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공수처가 지금 인식 판결이 나온 후에 재수사 여부를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이제 반응이 나왔거든요. 네,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 이것이 이제 2021년 뉴스버스 보도로 세상에 이제 알려졌는데요. 2021년 9월이었죠. 그리고 이제 제보자 조성은 씨가 이제 뭐 공익 제보자, 공익신고자로 이제 등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아주 맹비난을 했어요. 일단 뭐 사실은 아니고요. 당연히 아니고 허위 사실이고 여권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보자를 비난하고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보도한 매체에 대해서 아주 뭐 그 공신력이 없다는 식으로 뭐 인터넷 매체 뭐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뭐 좀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를 해야 뭐 그나마 좀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질 않나. 정말 지금 법원 판결까지 이렇게 나오는 바당에 윤석열 씨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자신의 발언을 좀 정정을 할지 궁금합니다. 자, 8번째. 자, 이제 다 와갑니다. 8번째는 뭐냐? 바로 채널A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한 거짓말입니다. 자, 이 고발사주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2020년 3월 말에 이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이 터지는데, 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윤석열 검찰총장 부지런히 움직였어요. 막 채널A 쪽도 연락하고, 뭐 아는 기자들 동원해서 막 어떻게 된 일이냐, 한동훈과 진짜 그 채널A 기자가 통화한 그런 녹취록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본인이 직접 확인도 하고. 자, 그 당시 추상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아주 견제구를 날리고 그 감시를 하고 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해라.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장이,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제 감찰 개시를 하잖아요. 이것을 막으려고 또 그냥 별 짓을 다 합니다. 그 당시 검찰총장이. 총장이 뭐 검찰에서는 뭐 왕이니까 감찰을 방해하고, 그래서 감찰도 결국 제대로 못해요. 막 그 감찰권을 뺏어버리잖아요. 그다음 중단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이성윤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벌어지니까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까지 또 못하게 막아요. 이래저래 막 차질을 빚게 하고. 근데 자꾸 뭐 이런저런 뭐 사실이 드러나서 피할 수가 없게 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보고를 받지 않겠다. 대검 부장들 너희들이 알아서 지휘 감독해라. 총장이 좀 관련이 되니까, 총장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한동훈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검 부장들이 그래서 이거 일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버리니까, 이번에는 부장들을 또 배제해버리고 무슨 전문 수사자문단 뭐 이런 걸 막 동원해 가지고 대검의 그 과장을 또 움직여 가지고 실무급들을 움직여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또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죠. 자기는 뭐 관여하지 않을 것처럼 해놓고 뒤로는 또 관여를 한단 말이죠. 응? 근데 이것이 뒷날 법원에서 다 인정이 됩니다. 응? 추미애 장관이 그해 말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잖아요. 그 직무 정지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는 못 받아들이겠다 해가지고 법원에 가처분 뭐 신청도 하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1심 법원 판결에서 다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정직 2개월 그 징계를 내렸는데, 추 장관이 법원의 판결은 정직 2개월 가볍다, 그 사안으로 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뭐 판사 사찰 이런 거 다 인정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채널의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어떤 감찰 수사 방해였거든요. 말하자면 한동훈 검사에 대한 감찰 수사 방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 간의 특별한 관계를 감안하면서, 그 법 판결문에 다 나옵니다. 이런 직연, 말하자면 직무 인연,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이어왔기 때문에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총장은. 그렇다면 완전히 빠졌어야 된다. 근데 왜 개입을 하느냐, 이거 다 인정된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 이제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지금 보면 말이죠, 벌써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상당수가 수사기관에서 그냥 대충 뭐 덮여졌거나 축소됐거나 뭐 은폐됐거나 이런 사건들이거든요. 이거 특검하고 이러면 다시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 오로지 탄핵만 생각하는데, 이런 사건들에 대한 진실 반드시 밝혀야 될 겁니다. 네. 이것은 훗날에 대한 어떤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차원에서도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런 행태 다시는 없도록 이런 거짓말들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9번째는 조국. 자, 9번째. 손가락도 이제 잘 안 되네요. 9번째는 조국 낙마 발언이에요. 조국 낙마 발언. 이게 사실은 뭐 10가지는 넘는데, 오늘 하니까 10가지만 할게요. 자, 조국 낙마 발언은 뭐냐? 조국 사태와 관련된 거죠, 당연히. 자, 2019년 8월, 자,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거의 약 한 달 뒤쯤이죠. 8월 27일 날 검찰이 전격적으로 그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의 어떤 그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관련된 대학들의 20여 곳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작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뭐 이른바 조국 사태가 시작이 되는데, 다들 놀랐잖아요. 뭐 나중에는 뭐 한 100여 차례 관련된 뭐 이제 그 관련자들, 뭐 심지어 뭐 그 조국 장관의 동생 뭐 압수수색, 뭐 그다음에 과거 아버지가 했던 그런 학원사 뭐 이런 것까지 다 뭐 수사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이 사태 초기에 첫날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던 박상기 법무장관이, 물론 이제 그 직전에 참모한테 보고는 올라갔던 것 같아요. 법무부 간부로부터 조국을 친다, 검찰이. 그래서 윤석열 총장한테 면담을, 자, 총장 어떻게 된 일이요? 한번 만납시다 해서 윤석열 총장 오케이, 한번 봅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날. 그래서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시 비리 얘기는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하고 사모펀드 얘기만 엄청나게 사모펀드. 이런 장관 후보자가, 이런 사람이 민정수석이 있으면서 이런 그 사기꾼들이라 하나 관여하는 이런 사모펀드, 불법 사모펀드, 여기에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이 사람 안 됩니다. 이거 장관 안 됩니다. 이건 제가 국가를 위해서 이 수사는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 자리에서 조국의 낙마를 강하게 주장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박 장관이 이 사실을
폭로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 총장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박 장관이 먼저 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해 왔다. 그러니까 박 장관이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아니, 무슨 장관이 총장한테 그런 걸 선처를 요구하냐.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무슨 어떤 조국 장관 후보자한테 어떤 비리가 있는지, 어떤 범법 사실이 있는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수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무슨 선처를 요청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자, 장관이 총장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 차원에서 이거 좀 제대로 잘 좀 심사숙고해서 하라,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뿐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조국 낙마를 뭐 자기가 얘기한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 근데 나중에 이제 청와대 관계자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의 증언, 또 주변 정황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윤석열 총장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강하게 이 욕을 했다는 것이, 심지어 뭐 이제 새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은 이제 장관 옥에서 물러나 있었잖아요. 장관 후보자신 분이고, 새로운 민정수석으로 이제 온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조국 수사, 이거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내가 옷을 벗겠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독대 면담, 독대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독대 요청은 아마 성사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렇게 조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뭐 불법 사모펀드가 어쩌고저쩌고, 물론 이제 주로 부인과 관련된 거지만 정경심 씨가 조국 장관의 조카하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사모펀드가. 근데 법원에서요, 사실상 이 사모펀드 혐의는 무죄로 났습니다. 무죄로 선고가, 최종 대법원까지. 이걸 가지고 또 일부 보수 진영에서 뭐 그게 아니다, 뭐 사모펀드가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아니 형식적으로 맞아요. 일부 유죄 일부가 맞는데 큰 내용이, 본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무죄가 났다는 거예요. 뭐냐? 그것은 바로 정경심 씨가 그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거기에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뭐 거기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 뭐 이런 게 전부 무죄가 났어요. 그것은 아니다. 그냥 정경심 씨는 거기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다, 또는 돈을 대여해준 사람이다. 거기에 따라 뭐 일정 어떤 이자 비용 또는 뭐 어떤 수익 차원에서 뭐 좀 받은 건 있지만은 본인이 투자해서 거기에 따른 행위일 뿐, 사모펀드를 지배하거나 경영하거나 거기에 어떤 뭐 공동 어떤 운영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아주 큰 거짓말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자, 법원에서 유죄가 난 건 뭐냐면요, 뭐 잘 아시겠지만 특수부 수사라는 게 별건 수사 엄청 하잖아요. 뭘 하나 잡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일단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깨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또는 피자 또는 비리 혐의자를 좀 더 압박하기 위해서, 또는 관련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온갖 별건 수사를 합니다. 이것저것 뭐 본 사건과 관련 없이 다 캐잖아요. 심지어 미국에 있는 유학 가 있는 아들 시험 볼 때 국내에서 도와줬다고, 그것까지 입시비리 혐의에 넣었잖아요. 참 대단히 살뜰한 검찰인데, 어쨌든 이 사모펀드에서 무죄가 나온 건 뭐냐면, 뭐 미공개 정보 이용 범죄. 정경심 씨가 뭐 주식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공개 정보를 알아서 뭐 투자한 혐의가 있다. 이건 뭐 사실 이걸로 걸면 뭐 걸릴 사람도 엄청 많다고 보는데, 권력자들, 특히 돈 있는 사람들, 뭐 언론계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뭐 법조계도 있고, 법조계도 많고, 검사들 예전에 주식 투자하다 걸린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가 수사하는 기업들의 주식 정보 알아가지고 거기다가 막 몰빵하듯이 막 투자하고. 아니 뭐 판사들은 안 합니까? 다 해요. 힘 있는 사람들 미공개 정보 이용 안 한다고요? 한번 전수조사 해볼까요? 그다음에 차명으로 또 주식 투자를 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금융실명법 뭐 위반 혐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죄가 나왔어요. 자기 지인들 동원해서 자기 지인들 이름으로 뭐 주식 투자한 거. 아마 뭐 남편이 이제 공직자니까 그걸 이제 좀 의식해서 그런 것 같던데, 어쨌든 뭐 검찰이 뭐 모든 죄는 걸린 죄잖아요. 모든 죄는 안 걸리면 죄가 안 되고, 걸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뭐
법적으로 따지면 죄라면 죄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모펀드에서 그 핵심적인 그런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이런 격가지에 해당되는 이런 사소한 혐의들이 유죄가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아이고, 저도 힘듭니다. 예, 듣는 여러분도 힘들 텐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냐고. 아주 지치겠네, 정말. 예? 자, 마지막은 이게 조금 오래된 사건이긴 합니다. 윤우진 뇌물 사건입니다. 윤우진 뇌물 사건. 먼저 그러면 이 사건은 뭐냐? 윤우진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아야겠죠? 아마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은 잊어먹은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 윤우진이라는 사람은 그 세무서장 한 사람이에요. 그 국세청에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이고, 마당발로 통했던 사람이고, 법조계에 아주 그 인맥도 많고, 인맥도 넓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윤대진 검사의 친형인데, 윤대진은 특수통 검사로 유명했던 사람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아주 요직에 중용됐던 사람이에요. 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중에 하나거든요. 자, 한동훈 검사가 한 라인이고, 한동훈 검사가 오른팔 또는 왼팔이라면 이 윤대진 검사가 또 오른팔이에요. 응? 한동훈이 왼팔이라면 윤우진이 오른팔. 뭐 그 반대로 뭐 얘기해도 좋고. 심지어 두 사람을 두고 법조계, 언론계에서는 의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윤, 소윤이라고 했어요. 윤석열이 대윤, 윤대진이 소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 관계거든요. 얼마나 막역하면 그랬겠어요. 바로 이 사람의 친형이 윤우진이에요. 그래서 윤우진과 윤석열도 아주 친했어요. 가까웠어요. 윤우진이 두 형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윤석열도 윤우진에 대해서 우진이 형, 우진이 형 이렇게 불러요. 그걸 어떻게 확인했냐고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과거에 주간 동아 시절에 사실은 이 사건을 취재한 게 있는데, 그때 윤석열 검사하고 통화했던 내용을 다 녹음해 놨거든요. 그것이 이제 뒷날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나오는 건데, 그때 보면 우진이 형이 뭐 이렇게 다 나와요.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2012년, 자, 윤석열 씨가 대검 중수부 1과장, 자, 특수통 검사들이 아주 선망해 보진 대검 중수 1과장. 과거에 뭐 대검 중수부 하면 정말 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공포의 수사부서인데, 그 시절, 그리고 이제 그해 여름에는 이제 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영전하는데, 그 시기에 이제 윤우진 씨한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경찰이 수사를 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왜? 이 사람이 용의업자한테 뇌물 받은 것이 드러났거든요. 뇌물 많이 받았어요. 여기저기서. 그걸 우리 한상진 기자가 아주 뭐 치밀하게 취재를 해서 많은 거를 나중에 다 폭로를 하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받게 되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SOS를 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가서 만나고 해요. 뭐 병실에 입원했는데 찾아가기도 하고, 병실에 입원을 했는지 하여간 뭐, 식사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뭐 그렇게 저렇게 하다가, 자기가 중수부에서 같이 데리고 있던 검사 출신 변호사를 한 명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 사람하고 한번 연락을 하라 해서 양쪽에 연락을 해놔요, 윤석열 총장이. 그래서 또 연결이 돼요. 윤우진 씨하고 그 윤석열 후배 검사 출신 변호사하고. 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윤우진 씨는 뭐 그때 이제 뭐 해외로 도피도 했다가 경찰 수사가 아주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때 경찰이 심지어 윤우진과 윤석열이 윤우진한테 접대 골프 받은 거, 뭐,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벌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이지 않는 힘에서 경찰 수사가 뭐 압수수색 영장을 뭐 신청하면 계속 검찰에서 번번이 반려되는 거예요. 기록상 아마 6번까지인가 압수수색 영장이 반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해외 도피까지 했던 그 윤우진은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나중에 뒷날 추미애 장관이 재수사를 지시하기도 하는데, 너무 오랜 사건이다 보니까 결국 뭐 증거들도 뭐 확보하는 어떤 시점도 좀 놓치고 해서, 그 역시 뭐 공소시효도 지나고 뭐 이런 문제가 나중에 제기가 됐던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윤석열의 거짓말이 문제가 됐냐? 바로 2019년 7월 8일 검찰총장이 될 때 그 인사청문회 그때 그 자리에서 윤석열 총장이, 자,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됐어요.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그 국민의힘이 아니고 그때는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매섭게 추궁합니다. 그때 지금도 그 영상을 보면요, 어휴, 저 사람들 윤석열의 미리를 제대로 잡고 있었구나, 맥락을 정확히 잡고 있어요. 특히 검사 출신 그 의원들, 자유한국당에. 예, 막 몰렸어요. 코너에,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일단, 자, 그 변호사를 윤우진한테 소개한 적이 있느냐? 없다고 잡았대요. 근데, 뉴스타파 이제 그 보도가 나오죠. 뉴스타파에서, 한상진 기자가 과거에 윤석열 검사와 통화했던 내용. 거기 보면 윤석열 검사가 다, 뭐, 윤우진하고 관계를 다 인정하면서 자기가 뭐 변호사도 연결해주고 뭐 이런 내용도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뽀록이 난 거잖아요, 시청말로. 그러니까, 변호사를 뭐, 연결은 해줬지만, 그쪽에서 변호사를 수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 나는 그 선임하는데 내가 도와준 적이 없거나, 단순 소개였다, 그냥. 연결이었다. 근데, 이게 또 거짓말이었어요. 왜? 선임을 했어요. 수임을 했어요, 그 변호사가. 그게 또 드러납니다. 다른 판결문을 통해서, 그, 윤우진 씨 관련 재판에서. 자, 그것이 또 두 번째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그 윤대진 검사가, 사실은 내가, 해준 건데, 그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다칠까봐, 왜냐면 친동생이니까, 윤희정 친동생이 만약에 뭐 변호사 알선 뭐 했다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칠까봐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대신 자기가 한 걸로 이렇게 한 거다. 자기가 소개해 준 걸로 이렇게 한 거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실은 기자한테 거짓말을 했다. 마지막에 이렇게 또 말이 바뀌어요. 응? 이도 저도 안 통하니까 그 얘기 자체가 내가 거짓말을 한 거다. 응? 그러면 그 보도한 기자는 뭐가 됩니까? 졸지에 허위 보도를 한 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뭐 물론 그 당사자가 쏘겠다니까 뭐 할 말이 없게 되는 건데, 아니 그 앞뒤 맥락을 잘 살펴보면요, 윤석열 검사가 그 한상진 기자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이라도 그 녹음 파일 내용.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윤우진 뇌물 사건, 오래된 사건이지만 윤석열의 거짓말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오늘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시간 동안 윤석열의 10대 거짓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도 오늘 힘드네요. 뭔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아유, 사람 힘들게 하는지. 감사합니다.